제 남편 장례식장에 웬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소름 끼치게 그이와 닮은 표정을 하고 검은 상복을 입고 그러자 구석에 앉아 조용히 흐느끼고 있던 신우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는 말. 민우야 왔니? 안녕하세요. 은혜 여사입니다. 오늘은 정말 기가 막힌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마지막까지 들으시면 입이 떡 벌어지실 겁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더니 평생 성실했던 내 남편일 줄 장례식장에서 알게 된 35년간 숨겨진 진실, 소름 끼치는 남편의 두 얼굴.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영자. 올해 72입니다. 평생 남편 뒷바라지만 하며 살았습니다. 시집 올 때부터 시어머님 모시고 애 셋 낳아 키우고 40년 넘게 남편 바지에 풀 먹여 다려주고 도시락 싸주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정말이지 제 인생은 그 사람 하나 바라보고 살았던 날들이었어요. 저도 저를 닮은 착한 제 세 딸 아이들도요. 그저 세상에 아빠밖에 모르던 아이들. 아빠 같은 남자 만나 결혼할 거라고 늘 그렇게 이야기했던 아이들. 그리고 그런 딸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했던 아빠. 일이 바빠 늦게 퇴근해도 며칠 지방 출장을 다녀와도 손에는 꼭 딸들 선물이 쥐어져 있었죠. 절대 빈손으로 들어오는 법이 없었어요.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그냥 집하고 회사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저는 그게 자랑이었어요. 우리 남편은 딴 데 한눈 안 판다. 가족만 본다. 주변에서도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세상에 형부 같은 사람 없다. 언니는 정말 전생에 무슨 복을 타고난 거냐. 꼬박꼬박 월급 갖다 주지. 일이 있어 늦으면 꼭 언제까지 온다 칼같이 약속 지켰지. 걱정이라고는 식객에 없었던 사람이었죠. 아니 그렇게 믿고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 의심 없이 아무 걱정 없이. 그런데 석 달 전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그대로 병원에 실려갔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저으며 하는 말. 유가족분들 들어오세요. 그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평생을 같이 산 사람인데 저 남자 하나 바라보고 살았는데 아침에 잘 다녀오라고 현관문 열어줬는데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장례식장은 남편 회사 근처에 있는 큰 곳으로 잡았습니다. 조문객들이 많이 올 거라고 회사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실제로도 첫날부터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회사 동료들, 동네 이웃들, 친척들, 워낙 사람 좋기로 소문난 사람이라 다들 슬퍼하고 영정사진 앞에서 절하고 저한테 와서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좋은 분이셨어요. 진짜 성실하신 분이셨는데 부인께서 많이 슬프시겠어요.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그래, 우리 남편 참 좋은 사람이었지. 평생 가족만 봤지. 나 지금까지 정말 행복하게 살았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차분히 현실을 받아들이고 딸들과 사위들과 마음 정리를 해나가던 장례 이틀째 되던 날, 조문객이 제일 많이 올 시간이었습니다. 오전 11시쯤 상주석에 앉아서 절을 하고 있는데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신경 안 썼어요. 장례식장이 원래 사람 많으면 시끄러운 곳이니까. 그런데 웅성거림이 점점 커지더니 갑자기 조문객들이 길을 비키더니 다들 저를 쳐다보는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때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고
검은 넥타이를 맨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그런데 그 남자 얼굴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이였어요. 아니, 남편이 아니라 남편을 쏙 빼닮은 젊은 남자. 눈매, 코, 입 모양,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똑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입술이 바짝바짝 말라왔습니다. 이게 뭐지? 이 사람 대체 누구지?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숨쉬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였습니다. 내가 몰랐던 친척 아이인가? 잠깐 그런 생각이 스치기도 했지만 너무나 좋지 않은 예감.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소름 끼치는 불길함. 그 남자는 천천히 영정사진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하려는데 구석에 앉아 혼자 조용히 울고 있던 신우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남자를 보고 하는 말. 민우야, 왔니? 민우? 내가 아는 청년인가? 나는 모르는 사람인데 누구지?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제 가슴이 쿵쾅쿵쾅,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신우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 남자한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어깨를 툭툭 치며 고생했다. 오빠가 보고 싶었지? 그러는 거예요.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큰딸이 제 팔을 잡고 엄마, 저 사람 누구예요? 물었지만 저도 모릅니다. 그냥 넛을 놓고 그 남자를 쳐다보고만 있었어요. 입술을 깨물었는데 피 맛이 났습니다. 그때 입구 쪽에서 또 누가 들어왔습니다. 많이 봐도 50대밖에 되어 보이지 않는 여자. 파마머리에 검은 원피스를 입고 빨간 립스틱을 진하게 바르고 목에는 금목걸이를 두르고 손에는 명품 가방을 들고 도무지 장례식장과는 어울리지 않는 차림새였습니다. 그 여자는 일부러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면서 큰 소리로 민우야, 엄마랑 같이 들어가야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완전히 하얘졌어요. 귀에서 삐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여자는 그 남자 옆에 서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처음 뵙겠습니다. 고인의 부인이시죠? 전 박민우 어머니 서미란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서미란, 박민우, 그 이름들이 제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단번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초면에 웬 이름 소개며 신우이랑 나랑 몇 년지기인데 내가 모르는 이 이상한 친척은 누구며 이 기분 나쁜 소름 끼침은 대체 뭔지. 그 여자는 제 멍한 표정을 보더니 옆에 있던 남자 어깨에 손을 올리며 이 애가 고인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아들? 고인은 우리 남편인데 저 남자가 왜 고인 아들이죠?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에 질문이 쏟아져 나오는데 저는 입을 벌렸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치아가 부딪히며 달그락달그락 소리가 났어요. 치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 제 뒤에 서 있던 큰 사위가 이게 대체 무슨 소리요?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조문객들이 웅성웅성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여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기 출생신고서 있습니다. 아버지 박정우, 어머니 서미란, 박민우, 1992년 4월 15일생. 그렇게 또박또박 읽어 내려갔습니다. 1992년? 1992년이요? 저는 그 숫자를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큰애 낳고, 둘째 낳고, 막내를 임신했을 때입니다. 그때 제 남편이 밖에서 다른 여자랑 애를 만들었다는 겁니까?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손톱이 손바닥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아팠지만 그 아픔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배신감, 분노, 수치심, 그 감정들이 제 온몸을 휩쓸었습니다. 그 여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온 이유는요, 상속 때문입니다. 우리 민우도 법적으로 아들이니까 상속받을 권리가 있거든요. 확인하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받지 않았어요.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뒤에서 둘째 딸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아빠 그럴 사람 아니에요. 당신들 사기꾼이죠? 엄마 정신 차려요. 아빠가 그러실 리가 없잖아요. 셋째 딸도 울면서 엄마 저 사람들 쫓아내요. 이 사기꾼들 여기가 어디라고 이러는 거야?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입만 벙긋벙긋, 숨도 제대로 안 쉬어지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멍하니 그 여자를, 그 남자를 번갈아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큰 사위가 그 여자 앞을 가로막으며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여긴 장례식장입니다. 이런 이야기 할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둘째 사위도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출생신고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제대로 따져볼 겁니다. 그리고 상속은 둘째치고 우리 장모님한테 이게 말이 됩니까? 장례식장에서 이러는 게 말이 됩니까? 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인어른을 존경했던 사위들, 아들 없다고 친아들 그 이상으로 사위들을 아꼈던 남편, 충격을 받은 건 저 못지않게 제 딸들 못지않게 사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들 기가 차서 몸이 돌처럼 굳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조문객들은 그 광경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누구 하나 말리는 사람도 없이 수군수군, 쑥덕쑥덕 저를 보는 그 눈빛들이 저는 너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신우이가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언니, 그냥 인정해. 오빠가 민우 키운 거 우린 다 알고 있었어. 뭐? 우리? 신우랑 시어머니? 아들 못 낳는다고 은근히 평생 무시하고 차례상 근처에 딸들 얼씬도 못하게 하던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너는 아들 하나 못 낳고 라며 원망하다 가신 그 시어머니, 당신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신우이가 알고 있었다. 그럼 저 혼자만 바보였다는 겁니까? 제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이를 악물었는데 턱이 아플 정도였습니다. 신우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오빠가 얼마나 고민했는데, 민우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데 이제라도 인정해 주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우리 집안 핏줄인데. 인정? 인정이요? 제가 뭘 인정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40년을 속이고 산 남편을, 30년을 알고도 말 안 한 신우이를 핏줄이라니. 무슨 더러운 핏줄. 저는 그 순간 머릿속에 지난 40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온 날들, 사업상 회식이라고 했던 날들, 출장 간다고 2, 3일씩 집을 비웠던 날들. 그때마다 저는 의심 한 번 안 했어요. 우리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니까, 가족만 보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시간에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른 아이를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숨을 들이쉬는데 공기가 목에 걸렸습니다. 그 여자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여기 보세요. 고인께서 매달 250만원씩 생활비 보내주셨어요. 35년간 우리 민우 대학 등록금도 전부 대주셨고요. 작년엔 전세 보증금으로 1억 5천만원 보내주셨어요. 전부 증거 있습니다. 저는 그제야 생각났습니다. 통장 정리하면서 이상한 이체 내역 본 적 있어요. 매달 25일 250만원씩 박정호 명의로 나가는 돈. 남편한테 물어봤더니 친구 사업 도와주는 거라고 그렇게 둘러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친구 좋다는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피가 날 것 같았지만 저는 계속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그 여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민우 돌잔치도 고인께서 와주셨어요. 민우 초등학교 입학식도 오셨고요. 고등학교 졸업식도 오셨어요. 그럼 사진 보여드릴까요? 그러면서 또 가방을 뒤지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듣고 싶지도 않았어요. 딸과 동갑내기인 저 아이. 어쩐지 막내딸 졸업식 날도 입학식 날도 이상하게 항상 출장 일정이 잡혔던 남편. 미안하다며 세 딸 중 가장 예뻐하고 옷이며 선물이며 가득가득 사주던 남편. 아, 그냥 이 자리에서 사라지고 싶었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셋째 딸이 엄마? 엄마 괜찮아? 그러면서 제 손을 꽉 잡았지만 저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그때 그 남자 박민우라는 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장례식에 상주로 참석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아들이니까요.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검은 천으로 된 완장이었어요. 상주 두 글자가 선명하게 박힌 그 완장을 그 자는 자기 팔에 직접 찼습니다. 제 눈앞에서 당당하게.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문객 중 한 명이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런, 정말 아들이었나 보네. 또 다른 사람이 부인이 불쌍하네. 평생 모르고 살았을 텐데. 그 말들이 귀에 들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바로 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한테 속고, 시누이한테 속고, 세상한테 속고, 큰딸이 그 여자한테 소리쳤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여긴 우리 아빠 장례식장이에요. 당신들이 있을 자리 아니에요. 그러자 그 여자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우리 민우 아빠이기도 해요. 그리고 법적으로 민우도 상속권 있어요. 우린 포기 안 할 거예요. 딸들이 울고 사위들이 소리 지르고 조문객들은 수군거리고 장례식장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마치 다른 세계에 있는 것처럼 귀가 먹먹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영정사진을 쳐다봤습니다. 남편의 웃는 얼굴. 평생 그 얼굴만 믿고 살았는데 그 얼굴이 이렇게 낯설 수가 없었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영정사진 앞으로 걸어갔어요. 딸들이 엄마, 엄마 어디가? 그렇게 불렀지만 저는 그냥 멍하니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영정사진 앞에 섰습니다. 제 손이 사진 틀을 잡았어요. 그리고 그대로 바닥에 집어던졌습니다. 쨍그랑 유리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조문객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딸들이 엄마 소리쳤지만 저는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더러운 인간아,
당신, 저승길도 편히 못 갈 줄 알아. 제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 옆 상주석 테이블에 조문객들 드리려고 준비해둔 따끈한 숭늉이 있었어요. 저는 그 대접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한테 그대로 부었습니다. 여자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당신들 당장 여기서 나가. 큰 사위가 저를 말리려다가 제 얼굴을 보고는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자를 향해 나가세요. 지금 당장. 상속 문제는 변호사 통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둘째 사위도 당신도 나가세요. 아버님 마지막 가시는 길에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저는 시누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당신도 나가. 그리고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시누이가 언니, 오빠가 불쌍해서 그랬어. 평생 손주 기다리는 우리 엄마도 불쌍해서 그랬지. 그렇게 변명했지만 저는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결국 장례식장 직원들이 와서 그 여자와 남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 여자는 끝까지 소리를 질렀어요. 상속, 우리 뭐 받을 거예요. 법적으로 싸울 겁니다. 그 소리가 복도 끝까지 들렸습니다. 조문객들이 다들 나갔습니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하나둘씩 빠져나갔어요. 딸들이 울면서 엄마를 붙잡고 엄마, 정신 차려. 이러는데 저는 정신이 또렷했습니다. 오히려 평생 중에 가장 정신이 또렷한 순간이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뭘 하고 살았나. 그게 제일 먼저 든 생각이었습니다. 장례는 그렇게 엉망으로 끝났습니다. 마지막 날, 발인하는 날, 저는 영정사진도 안 들었어요. 큰 사위가 들고 화장장으로 갔습니다. 남편의 유골함을 딸들이 받았고 저는 그냥 멀찌감치 서서 지켜만 봤습니다. 장례 끝나고 사위들이 변호사를 알아봤습니다. 상속 문제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고. 출생신고가 진짜인지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말했어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변호사는 출생신고서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출생신고가 정식으로 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인정된 자녀입니다. 상속권은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이 공동 상속인이 되는데요. 배우자는 자녀 상속분의 5화를 가산받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결국 그 자식도 돈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다만 배우자 몰래 지급한 생활비는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와 관련된 금전이니까요. 남편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강남 아파트 시가 18억, 상가 건물 12억, 예금 3억, 주식 1억 5천, 퇴직금 5천만 원, 합쳐서 35억 5천만 원.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일부를 그 자식한테 줘야 한다고요. 은행에 가서 남편 명의 통장 전부 뽑아봤습니다. 35년 전부터 매달 250만 원씩 서밀한 명의 통장으로 이체된 내역 총액을 계산해 보니 10억 5천만 원. 거기에
전세금 1억 5천, 대학 등록금 8천, 합쳐서 12억 8천만 원. 제가 애들 키운다고 쪼들리게 살 때 남편은 밖에서 12억 8천만 원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큰딸이 엄마, 너무 상심하지 마. 우리가 있잖아.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위로가 안 됐어요. 딸들은 남편 닮았거든요. 얼굴 볼 때마다 그 사람 생각나는 거예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법적 대응하겠다고. 서미란한테 보낸 돈 12억 8천만 원 전부 돌려받겠다고. 딸들이 엄마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그렇게 말렸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어요. 결국 법정까지 갔습니다. 서미란과 박민우, 그 둘이 변호사를 데리고 나왔어요. 먼저 상속 비율을 정했습니다. 배우자인 제가 35억 5천에 27%, 약 9억 8천만 원. 본처 딸 셋이 각각 18%씩, 각 6억 5천만 원. 혼외 아들 박민우도 6억 5천만 원. 그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저는 법정에 앉아서 그 판결문을 들으며 치가 떨렸어요. 그 자식이 6억 5천을 가져간다고요?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지난 35년간 서미란한테 보낸 돈 12억 8천만 원 전액 돌려받겠다고 소송을 걸었어요. 재판은 6개월 걸렸습니다. 서미란 측 변호사는 이건 고인의 자발적 증여다. 박민우는 고인의 친자식이다. 부양 의무가 있었다. 그렇게 주장했지만 우리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법률상 배우자 몰래 35년간 지급한 금액은 명백한 부당이득입니다. 배우자의 동의 없이 가정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것입니다. 결과는 제 승리였어요. 서미란은 9억 8천만 원을 3년 안에 분할 상환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서미란이 무서운 눈으로 저를 노려봤어요. 하지만 저는 당당하게 그 눈빛을 받아냈습니다. 박민우는 6억 5천 받았지만 엄마 서미란이 12억 8천 갚아야 하니까 결국 마이너스 6억 3천만 원. 저는 그 소름 끼치는 집부터 얼른 팔아버렸습니다. 평생 따끈한 저녁밥 해놓고 그 인간을 기다리던 식탁, 매일 출근길, 따뜻하게 배웅했던 현관, 18억짜리 강남 아파트 빠르게 매매해버렸어요. 그리고 작은 아파트 5억짜리 25평 혼자 살기 딱 좋은 집, 그걸 샀습니다. 딸들한테 말했어요. 이제 엄마는 혼자 살 거야. 너희도 너희 인생 살아. 더 이상 엄마 신경 쓰지 마. 큰딸이 엄마 혼자 어떻게 살아? 그러지 말고 우리 집으로 오세요. 딸들도 사위들도 제가 걱정됐는지 서로 나서서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이제 나도 내 인생 살고 싶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짐은 최소한만 가져갔어요. 그 인간 흔적은 전부 내다 버렸습니다. 사진, 옷, 심지어 주말에 함께 따뜻한 모닝커피 마시던 부부 찻잔까지 다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렸어요. 혼자 사는 집은 조용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누구 밥 차릴 필요 없고 저녁에 들어와도 설거지할 것도 없고 그냥 제 시간대로 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동네 복지관에 등록했습니다. 요가 수업, 노래 교실,
그림 그리기,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어요. 평생 남 챙기느라 제 취미 하나 없이 살았는데 이제야 이런 게 있는 줄 알았습니다. 복지관에서 친구들도 생겼어요. 저처럼 혼자 사는 분들 다들 사연이 있더라고요. 남편 먼저 보내신 분, 이혼하신 분, 자식들이랑 안 맞아서 따로 나온 분. 우리는 서로 기대지 않고 그냥 편하게 차 마시고 수다 떨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도 시작했어요.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일주일에 2번. 저보다 더 나이 드신 분들 찾아뵙고 안부 묻고 말벗대어 드리고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아직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구나. 재산 정리하고 나니 제 앞으로 남은 돈이 14억 5천 정도 됐어요. 남은 인생 그럭저럭 혼자 살기엔 충분한 돈입니다. 여러분, 참는 것만이 미덕이 아닙니다. 평생을 남 위해서만 살 필요 없어요. 저는 70이 넘어서야 그걸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배신했지만 저까지 제 인생을 배신할 필요는 없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정말 기가 막히고 치가 떨리는 사연이죠. 그래도 참 다행인 건 우리 영자 씨가 배신감과 슬픔에 빠져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게 아니라 당당하게 현실을 받아들이고 남은 인생 자신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존중받을 자격 있습니다. 당당하게 여러분 인생 살아가세요. 인생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나눌 때 더 따뜻해집니다. 하지만 그 함께가 나를 무너뜨리는 관계라면 과감히 놓아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이니까요. 우리 영자 씨에게 따뜻한 위로와 용기의 댓글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여기까지 은혜여사의 인생상담소였습니다. 그럼 저는 또 여러분들의 사연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